대표님, 얼마 정도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총 자산에서 대출 싹 빼버리고 내 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1%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14년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기왕 소장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순위 매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로 표현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자가 됐어,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애매모호한 거 말고 진짜 부자는 얼마 정도 벌어야지 부자인데, 이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눠볼게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던 자료냐면 NH투자증권에서 2025년 4월에 발표한 자료예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2025년도 기준으로 상위 1%는 33억 있으시면 대표님은 대한민국 1%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만 딱 모아놓을게요. 1%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서 50등은 얼마 있어? 50등 44억 있대요. 44억. 그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1%의 평균, 이게 얼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5억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33억은 1% 안에 들어가는 제일 꼴등인 거고, 그리고 이 반의 평균 점수는 55억이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3억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자 진입을 한 것 같아. 문턱은 넘었는데 평균값까지는 얼마가 있어요? 뭐 22억이나 차이가 나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애들 있죠. 상위 0.1% 애들. 얘네들은 막 뭐 이재용도 있을 거고, 뭐 셀트리온 회장님도 있을 거고, 몇십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을 확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평균을 냈더니 이게 33억이 아니고 55억으로 팍 올라가 버린 거죠. 결론은 상위 1%의 절반 이상은 55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1%의 평균 자산이 55억이니까 55억 있는 사람들을 진짜 부자, 찐부자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찐부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이 찐부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균 나이가 64세랍니다. 64세가 돼야지 진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30대 부자들도 있겠죠. 30대, 20대, 10대 부자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64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대부분 64세에 모든 자산이 몰려 있다는 거네. 그리고 어디 사는데? 네, 수도권 산다고 해요. 수도권에 10명 중에서 8명이 다 수도권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부산의 거부, 창원의 거부, 광주의 거부, 지방에 엄청난 재력가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식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겠죠. 그냥 서울 사는 사람들이 부자래요. 네. 대한민국 상위 1%는 55억 정도 가지고 있고 64세 어르신이고 서울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가구 원수는 3명이랍니다. 저는 애가 2명이거든요. 이미 나는 좀 글러먹었나?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안 되나 봐요. 왜 그러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평균 가구 원수는 3명이라고 하고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분들의 총 자산을 봤더니 61억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거의 8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 가지고만 투자를 해서 내 집에서만 오른 거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61억을 차지하는 것 중에서 내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8억밖에 안 돼요. 18억. 그러니까 내 아파트는 한 23%밖에 안 되는 거고, 투자 부동산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게 56% 정도 돼요. 이 사람들 부동산 투자 엄청 잘하시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도 상가, 공장, 창고, 투자 아파트, 다양한 투자용 자산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61억 중에서 거의 80%는 다 부동산인데 투자용으로 깔아놓은 게 내 자산의 55%구나. 부동산 투자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금융자산은 적어요. 예금, 펀드, 주식, 이 금융자산은 19% 정도밖에 안 돼요. 19%. 물론 이 작은 것도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는 좋은 거죠. 저도 저희 고객분들 자산의 일부는 증권사를 통해서 제가 운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용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좋아요. 운용자산이 없잖아요. 없으면 포트폴리오 구성
하기가 애매해요. 뭐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시고 500만 원은 안전하게 예금에 넣으세요.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금융자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이다. 그럼 포트폴리오 잡기가 좋죠. 일정 부분은 ETF, 일정 부분은 주식, 일정 부분은 펀드, 일정 부분은 예금, 일정 부분은 채권, 일정 부분은 뭐 국채. 이게 쭉 분산할 수가 있으니까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얼마 벌어 궁금하시죠? 이분들의 평균 연수입은 2억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가구의 소득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평균 가구보다 확실히 한 3.4배 정도 많이 벌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차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2억 4천 버는데 사업소득으로는 생각보다 돈 버는 게 한 1억에서 1억 5천 원저리 이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 나머지는 아까 투자한 부동산 있잖아요. 투자한 부동산에서 가져오는 수입, 이게 재산소득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다? 이 사람들도 나보다 무지막지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지만 이 재산소득이라는 게 받쳐주니까 돈이 쌓이더라. 어떻게 쌓이는지 볼게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쓰냐면 한 달에 613만 원 쓴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집이 만약에 한 달에 613만 원 이상 쓰는 집안이잖아요. 대한민국 상위 1%가 쓰는 것보다 많이 쓰시는 겁니다. 반성하세요. 네, 대한민국 상위 1%도 얼마밖에 안 써요? 613만 원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613만 원. 많이 쓰는 건가 적게 쓰는 건가? 제 주변에서 보면요. 그냥 일반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 있죠. 그분들이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 보면. 근데 이분들은 얼마 쓴다? 한 달에 613만 원 쓰고요. 한 달에 얼마 저축한다? 저축은 779만 원 저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부자들은 있잖아요. 돈 함부로 펑펑 쓰지 않는구나. 이 영상 보시면서 찔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61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하시죠. 613만 원 가지고 살고 저축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검소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까? 부자가 됐기 때문에 검소해졌을까? 어떤 게 맞아요? 검소했기 때문에 저축을 했고 저축을 한 거 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됐을까? 아니면은 이미 부자가 됐기 때문에 돈 쓸 데가 더 이상 없어서 검소해졌을까? 전자가 맞겠죠. 부자가 되려면 검소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시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십니다. 이거 보세요. 상위 1%도 613만 원밖에 안 쓴대요. 나머지는 다 779만 원 저축한다잖아요. 여기서 한번 띵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축 좀 해야 되는구나. 자, 이 사람들 평균 버는 거 2억 4천 번다고 합니다. 2억 4천. 2억 4천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버는 건, 내 몸으로 버는 건 결국 별 차이 없더라. 한 1억 800 정도 벌더라. 나머지 기타 소득으로 버는 게 한 1억 4천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게 뭐예요? 몸으로 벌어서는 답이 없구나. 대한민국 평균 가구가 한 7천만 원 번다는데 이 사람들도 몸으로 버는 거는 한 1억 언저리밖에 못 벌잖아요. 몸으로 버는 것에 차이는 없구나. 왜 그렇겠어요? 세금 다 띄워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지금 화면 아래에 상담 신청서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래 대한민국 1%는 알겠어. 나는 몇 대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대한민국 1%는 말씀드린 것처럼 1% 진입하는 데는 33억, 0.5%는 44억. 내가 대출 빼고 44억 있어?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은 대한민국 상위 0.5%십니다. 다 빼고 내가 86억 있어? 대표님은 대한민국 0.1%. 와, 축하드립니다. 44억은 0.5%, 1%는 33억. 그 밑에 뭐 있어요? 대한민국 5% 넘어가니까 뚝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상위 5%는 얼마 가지고 있어요? 순자산 15억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0%는 순자산 얼마 있어요? 10억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억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20%,
4억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30%, 2억 5천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50%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죠? 대한민국에서 50% 안에 들어오려면 순자산 2억 5천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반 이상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뜻하는 게 뭐예요? 격차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50%랑 30% 사이에 1억 5천 갭밖에 안 나오는데 1억 5천이 더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거고 1억 5천이 덜 있으면 대한민국 5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글바글하다는 얘기예요. 바글바글. 이 언더는 순자산 마이너스 돼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에만 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자 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니까 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유튜브 보고 방송 보면 그렇게 부자가 많은데 그렇게 막 나만 빼고 다 부자인 것 같은데 인스타 보면 뭐 맨날 해외여행 가잖아요.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난한지 알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안 그러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용기를 가집시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몇 프로일까? 보셨죠?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요 그림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무서운 건 상위 0.1%가 전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0.1%가 되려면 얼마 있었던 사람이냐? 75억 있었던 사람이 86억으로 올라가야 돼요. 상위 0.1%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75억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10억, 11억이 들어서 86억 있어야지만 0.1%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5.6%씩 막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나만 빼고 왜 이렇게 다 돈을 버는 거야? 두 번째, 상위 0.5%의 기준도 41억에서 44억으로 자산이 7.4%가 늘어난 거예요. 부동산 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80%가 다 부동산인데 많이 올라졌고 많이 올라졌고. 자, 상위 1% 들어가는 사람들은 23년도까지만 해도 31억 있으면 1%였는데 이제는 33억 돼야지 1%랍니다. 이것도 5.3%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들이 돈을 더 버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부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고 이 밑에 상위 10% 언더의 분들은 거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상위 20%가 모든 수익을 다 걷는다. 이게 팔레토의 법칙이에요. 8대2의 법칙이라고. 자, 상위 20%가 모든 자산을 다 소유하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부자가 된다라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득은 별 차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소득으로 버는 거는 1억, 뭐 1억 5천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1억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이 가는 공식에서는 이 몸으로 뛰는 근로 소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산 소득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더라. 그리고 늘어나는 게 이게 정말 다르더라.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이 뭐다? 부럽다. 부럽다. 아이씨, 난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다 퇴근하고 나 영상 찍고 있는데 부럽다. 그러면서 고려할 건 이런 거죠. 내가 내 몸으로 버는 거, 사업해서 돈 버는 거, 아니 근로소득으로 돈 버는 거, 손익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업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나도 모아서 사야 되겠구나. 돈 모아서 살 때는 지렛대를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출 없이 부자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총자산 61억인데 대출은 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10억 주고 산 그 아파트, 10억 주고 산 그 공장, 그 창고, 이게 처음에는 내 돈 3억에 대출 7억 가지고 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이 10억짜리가 20억이 돼버리니까 점점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순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구나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요? 소득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소득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사놓은 그 공장, 그 땅, 그 아파트 얘네들이 올라줬기 때문에 처음엔 대출 이만큼 있고 내 돈 이만큼 있었겠지만 얘가 전체가 올라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전체가 올라주면 대출도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것만큼 다 내 돈이잖아요.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대출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내 돈이 많아진 거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부럽다. 왜 사업 이익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사업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이거든요. 나도 점점 늙어가요. 한때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14년 컨설팅 했다고 했잖아요. 주장창 들어요. 옛날에 잘 나갔다고.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사장님들도 결국은 나이가 들더라.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줄어들더라. 저도 지금 이렇게 또랑또랑 얘기하는 거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현실의 벽이 있다. 현실의 벽이 뭐야? 내가 점점 늙어간다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는 의사야, 변호사야, 세무사야, 자영업자야, 나는 늙어갑니다. 내 몸으로 돈 버는 건 점점 한계치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사업 이익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으로 돈 벌어봐야 반 세금으로 떼고 나면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5천만 원 생돈 버는 사람이랑 나 이제 연봉 뭐 1억 찍었어요. 이 사람들. 실제로 돈 버는 거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시죠? 한 65% 정도밖에 실제로 소득이 안 돼요. 아예 그냥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거의 다 생돈 버는 거잖아요. 요거랑 돈 갭 차이는 이만큼 벌어졌지만 세금 내고 나면 결국은 이렇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쓰죠. 많이 쓰니까 내가 손익 가지고 돈을 벌겠다? 안 됩니다. 대표님,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으로 돈 잘 버니까 부동산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업이 점점 잘 됩니다. 고객들도 점점 많아져요. 어떻죠?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직원들 많아지면 우리 사무실 공간도 점점 넓혀야 되고요. 그러면 밥값도 점점 많이 나오고, 퇴직금도 점점 많이 나오고, 세금도 점점 많이 나오고, 결국은 나는 딱 뒤로 돌아보면 퇴직금 정산해주고, 임대료 정산하고, 세금 내고, 남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이 매출만 커졌구나라는 상황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손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재투자 안 해요? 근데 경쟁자들 점점 쫓아오는데 재투자하죠. 재투자하고 나면 이 돈 언제 찾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재투자하면 100% 내가 성공해요? 모르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돈 쌓이면 내 돈 가지고만 부동산 살 거야. 시기는 뒤처질 거고요. 나중에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용기를 못 내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40대 대표님들, 30대 대표님들, 아니면 50대 초반 대표님들 지금 부동산 살 수 있죠. 왜? 내가 아직 쌩쌩하니까 거기 그 임대료 안 나와도 공시료 있어도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 내 돈 가지고 부동산 사야지 레버리지 안 일으킬 거야. 그때를 기다리면서 점점 나이가 들었어요. 그때 에너지 빠졌죠.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죠. 내 순이익도 줄어들죠. 이미 고정비는 많이 나가게 세팅이 돼 있고 사회 환경이 바뀌고 내 에너지가 딸리면서 순이익이 줄어들죠. 그때는 내가 쫄려서 부동산을 못 삽니다. 언제 사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사시는 겁니다. 잘 나갈 때. 그래서 돈 다 벌고 그 다음에 자산을 살 거야 라고 하기에는 대표님 나이가 너무 늦어버려요. 부동산도 있잖아요. 쌩쌩할 때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부자 사장님들이. 자, 해결책은 뭐다? 해결책은 내가 지금 돈 벌고 있으세요? 소득이 있어요? 현금 흐름이 나옵니까? 이 현금 흐름을 그냥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만 놓지 말고 이거를 자산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제가 논문을 썼겠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부동산을 사는 게 옳은 선택일까? 안 사고 임대로 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 이거를 논문을 써서 검증을 했습니다. 논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무조건 자기 공장, 자기 창고, 자기 사옥을 사는 게 유리하다가 저희 논문에서 냈던 결론입니다.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제 논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해결책은 소득의 흐름, 현금 흐름을 자산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불리셔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매각하는 거, M&A 하는 거. 오늘도 저 회사를 매각하고 싶어요. 누가 우리 회사를 살려고 해요. M&A 상담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100억, 200억, 300억 벌 수 있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제가 14년 컨설팅 했다고 했어요. M&A로 부자 되는 사람들을 극히 소수로 봐요. 극히 소수. 오늘도 M&A 상담을 했다니까요. 회사를 팔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100억, 150억이면 팔고 싶은데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M&A로 회사를 매각해서 한꺼번에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요. 드물게. 그러면 우리는 이 드문 가능성을 놓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대중적인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저는 컨설팅하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나 먹힐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 소수만 이룰 수 있는 반옥구멍 같은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자산화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부자 사장님들을 만나고 느꼈던 거는, 또 제 논문으로 검증했던 거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된 방법은 내 공장을 사고 사업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시세 차익이 있고 또 다른 자산을 산다. 두 개가 생겼네. 두 개가 또 올라주면 또 다른 자산을 더 큰 걸 산다. 네 개가 또 올라주네. 또 다른 걸 산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나의 현금 흐름, 나의 손익을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필승 전략입니다. 내가 쓰는 공장은 최소한 내가 쓰는 사업장, 내가 쓰는 상가, 내가 쓰는 창고, 내가 쓸 거는 내 자산으로 만드세요.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를 봐도 내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M&A까지 가지, 남의 공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M&A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남의 공장에서 그 라인 깔아가지고 극한의 효율성이 나와요? 안 되잖아요. 남의 공장에다가 그거 깔아봐야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투자할 수도 없고 이 공장 형태도 내 마음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극한의 효율성을 못 빼는 거잖아요. 내 공장이어야 극한의 효율성까지 뽑을 수 있는 라인인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 영업이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이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쭉 나온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회사를 사주죠. 회사를 팔려고 하더라도 내 공장은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월세를 내고 계신가요? 그 월세 내는 대신에 이자를 내십시오. 월세를 내면 그 돈은 우리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이자를 내면 이 자산의 상승은 다 내 거가 되니까 월세 살 바에는 이자 내세요. 오히려 이게 더 쌀지도 몰라요. 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책 자금을 쓸 수 있고 정책 자금은 저금리로 나오니까 오히려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가 싼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당연하죠. 월세 낼 바에는 이자 내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 자산이 불어날 거예요. 버티면서 사업하고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하라.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부동산은 비용이가 아니고 가장 확실한 투자 자산이실 거고요. 재무 구조가 탄탄해집니다. 성공의 공식은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자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수겸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놈이 돈 벌면, 이렇게 벌면 두 배가 됐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버티면서 사업하시고요. 부동산이 돈 벌게 하십시오. 자,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는 길을 저희 부자사장연구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계속 드릴 거거든요. 생각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상담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맞을까요? 법인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족 법인을 하나 세울까요? 이 고민들 있으시죠? 저희랑 같이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자산인데 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고민들 같이 나누실 거고요. 우리 회사가 정책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담 저랑 하실 거고요.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이뻐지는 거, 회사를 화제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들,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대표님보다 잘나서 제가 대표님을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담을 하다 보니 많은 사례를 봤어요. 근데 그 사례가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대표님보다 연배는 아래일 수도 있고 제가 대표님보다 돈은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컨설팅하면서 배웠던 모든 사례를 동원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대한민국에서 33억 가지고 있으면 상위 1%래요. 그리고 55억 정도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 1%가 되시는 거니까 그 부자가 되는 길, 자산가가 되는 길, 그 길을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